사과가 중요하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사과하면 받아줘야 된다고 교육받잖아요. 사과를 받았으니 나는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 즉시적으로 사과할 때 나타나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럴 때 사과를 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네가 왜 안 받아줘? 왜 아직 감정이 상해 있어? 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과라는 건 내가 사과를 하고 싶은 건 나의 욕구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건 상대방의 욕구예요. 그래서 대상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충분히 배려해서 사과를 해야만 잘된 사과인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바로 사과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미안해. 내가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제일 싫어해. 똑같아. 예. 되게 기분이 나빠. 뭔가 표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도출해낸 결과를 보니까 오집단이 아니, 집단이 이거는 많이 보이는 거니까. 예.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다고. 그 영국의 인류학자 덤바라는 사람이 한 연구라서 덤바의 수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친밀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인간의 경우에는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장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뭐 침팬지, 오랑우탄. 침팬지가 야생에서 살 때 몇 마리와 같이 사회 관계를 구성하는지를 세요. 숫자를. 그리고는 침팬지의 두개골에 들어있는 침팬지의 대뇌 피질의 면적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장류 종마다 대뇌 피질의 면적과 그 종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둘 사이에 아주 명확한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요. 그래서 사람은 150명 정도하고는 어느 정도의 그 친밀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150명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그 책에서 읽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잘 돼요. 그러면은 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공장을 나눠요, 둘로. 그래서 150명 정도 되는 규모로 공장을 유지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공장장이 거기서 이제 경비서는 아저씨도 아는 거고요. 그런 긴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는 크기로 유지하면 이제 그 공장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덤바의 수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인데요. 사실 인간이 이제 뭐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류가 이렇게 대도시에서 살게 된 거 극히 최근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 수가 뭐 1000명 다 넘어가실 거예요. 뭐 2000명쯤 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경조사 얘기 듣고 뭐 하다 보면은 내 에너지 잃고 막 이러다가 또 혼자 있으면 그럼 또 외롭거든요. 맞아. 이게 좀 현대사회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늘 사람들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도록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 원인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 인간관계론 이 책의 그 심리학적 이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철학, 종교, 심리학 뭐 총망라해서 좋은 이론들을 다 뽑아서 그거에 맞는 사례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아까 좋은 평판을 만들어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줘라라는 제목으로 된 부분이에요. 읽어드리면 오래된 속담이 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개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다. 반대로 개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낙인 효과일 거고요. 긍정적으로는 이걸 일컫는 이론이 라벨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희한하게 그 대상에게 내가 붙여준 라벨링에 맞게 대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작위로 추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선생님께 얘들은 몇 달 있으면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성장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입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눈에는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잠재력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야라고 이제 봐주는 거고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슷한 맥락에서 혹시 긍정적 착각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긍정적 착각. 네,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자기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건 굉장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워비건 호수라는 것이 미국에서 1970년대에 진행됐던 라디오 드라마 이름인데요. 이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 워비건 호수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균 이상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생각하는 긍정적 착각 효과 같은 거죠. 그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저와 같은 대학 교수들한테 평균보다 더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90% 이상의 교수가 자기가 평균 교수들보다 수업도 잘하고 뭐 연구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운전 잘하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는 베스트 드라이버고 그렇죠. 레이서 시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같이 타보면 생명의 위협을 멀미나고 막 쏘리고 막. 근데 나는 되게 뭉툭해요. 운전 되게 잘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떠가는 줄 알아 사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여기 보면 저자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작품을 할 때 그 선배님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작은 역할을 같이 했던 선배님이라서 기억을 못 하실 줄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고 무슨 장면에 나왔었고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소희야 잘 지냈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 누구세요? 혹시 말 김영옥 선배님이 김영옥 저를, 네, 김영옥 선생님이 저를 다 진짜 장면까지 기억하고 진짜요? 계시더라고요. 김영옥 선생님께서 네. 와 네. 네, 그래서 굉장하시다.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세요? 난 다 기억하지 이러시는데 와.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 나도 이 선배님처럼 좀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물어보면서 다녀야겠다. 저는 우리 책 읽어드립니다 같은 프로 하면 홈페이지에 가면 PD 이름 쫙 써있어 한 열 몇 명 돼. 네, 작가 이름 또 막 써 있어. 그럼 캡처해야 해서 네. 이렇게 다녀요. 오. 아, 정말? 근데 음. 저는 네. 좀 약간 실망했어요. 그렇게 캡처를 해서 외운다는 거는 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요. 의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길거리에서 누굴 딱 만나면 무슨 방송국에 무슨 프로그램에 누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딱 봤는데 되게 낯이 익은데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야 우리 요즘 반응 좋더라. 웬만하면 다 오케이. 뭐 화제성이 좋더라. 야 잘 나왔지 이번 주 어땠니? 잘 나왔어. 타겟이 다행이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무슨 프로일까 고민하지만 그 앞에 티를 안 대고 약간 좀 입을 막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큰 기대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기존에 가진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실험을 또 우리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누구와 일하고 싶습니까?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해서 5명을 적어달라고 하고 함께 일하기 싫은 5명도 적어주세요. 라고 한 그런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저기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그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라는 지목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당신과 일하기 싫어요 라는 지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붉은색의 5분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이 머리 뒤에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과 일하기 싫어요 라는 걸 화살이 너무 많이 꽂혀갖고 이 머리 부분이 모여서 이렇게 후광이 그래서 저하고 제 학생들이 5분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도 많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친구가 많은 쪽은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요. 적의 숫자는 왼쪽 부분에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윗부분에 친구가 많은 쪽 분들 보면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게 뜻이 저분들은 친구는 많지만 적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흥미로운데요. 이 분들은 오른쪽이 텅 비어 있잖아요. 네. 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라는 지목은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야. 아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아까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요. 네. 그 5명은
자기들끼리도 안 좋아해요. 이게 만약에 그렇죠. 잘 이해하겠-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를 뻗었다면 파란색의 짧은 막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들끼리도 좋아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들 어떡하지? 그러게요. 원활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린아이하고 성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선이 저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느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자기조절 기법을 적어도 하나 이상을 습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걷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걷기의 효과가 매우 커요. 왜 그러죠? 우리 뇌가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좌우방구는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트라우마 상황에 놓이면 이 뇌가 일시적으로 서로 교류를 못 한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배 문질러 주잖아요. 둥글둥글하게 문질러 주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방구와 우방구를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주면 이제 처리되지 않았던 기억 정보가 처리된다고 해요. EMDR이라고 해서 그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요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안구 운동 뭐요? 민감소실 재처리요법. 민감 소실 그래서 대처리요. 네 맞습니다. 눈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네.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이제 자극해 주는 건데 이경규 그게 씨가 이제 잘하시던 거 아니에요? 민감도가 어마어마하시고. 그러니까 눈만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두들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쉬운 버전이 걷기인 거죠. 아, 그래서 평소에 많이 걷는 것, 잘 걷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일 힘들 때는 좀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감정의 공유, 나눔이 좀 힘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위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힘든 사람한테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힘내라고. 힘내라고 말해서 힘이 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힘이 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얼굴을 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힘내, 어쩌다 그랬어, 뭐 산 사람은 살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거에 그래도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 그래요, 살아야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위로의 말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위로를 하려고 하냐. 사실 자기가 위로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위로받을 맞아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욕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말보다는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그때그때 맞춰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제일 핵심이 되게 자존심이랑 인정 욕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정과 자존심에 대한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자존심에 대한 욕망을 해치지 않는 거 이게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살면은 성공도 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책에 뭔가 권유하는 삶의 방식이 많잖아요. 근데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비난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정도? 하나씩은 내가 당장 지킬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많고 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살면서 잊기 쉬운 그런 항목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 정도는 정해서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면 그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의 의미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면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모든 그 서비스업의 영역에서 너무나 과한 친절을 원할 때 있잖아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불친절한 사회보다는 친절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건 분명하지만
막 하대를 받을 정도의 네. 네. 친절함이 되는 건 반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지키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